일본 다카이치 사내 총리가 보인 행동이 전 세계 외교가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취임 불과 3일 만에 벌어진 일인 것이죠. 몇 년 전 한국이 기어오른다며 망언을 쏟아냈던 극우 정치인이 지금은 한국 눈치를 보며 조심조심 행동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 그 숨겨진 진실을 지금부터 파헤쳐 보겠습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일본 역사상 최초의 여성 총리입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수식어가 있는데요. 바로 일본 정계 최강 극우파라는 타이틀입니다. 지난 10월 21일 다카이치는 일본 제104대 총리로 취임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긴장했죠. 야스쿠니 신사를 매년 참배하고 한국을 향해 최악의 발언을 쏟아냈던 인물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취임 직후부터 이상한 조짐이 포착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신호는 총리 취임 전날인 10월 17일부터 19일 일본 야스쿠니 신사 추계예대제 기간이었습니다. 과거 다카이치는 이 기간을 절대 놓치지 않았습니다. 현직 강요 시절에도 빠짐없이 참배했던 인물이죠. 2007년 8월 15일 일본 패전일에도 그는 특별했는데요. 당시 아베 총리와 강요 16명 모두가 한국과 중국의 눈치를 보며 참배를 자제했을 때 혼자서 강행했던 인물입니다. 2017년 총무대신 시절에도 당연히 참배했고 그 이후로도 2019년과 2022년 그리고 2025년 4월까지 꾸준히 참배했습니다. 일본 보수 언론들이 야스쿠니의 여왕이라 부를 정도였죠. 그런데 이번에는 참배하지 않았습니다. 일본 보수층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의식을 건너뛴 겁니다. 일본 극우 커뮤니티에서는 벌써부터 배신자라는 말까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인데요. 취임 직후 첫 기자회견에서 다카이치 총리가 한 말이 충격적입니다. 한국 김을 좋아하고 한국 화장품을 쓰며 한국 드라마도 봅니다. 이 발언을 듣는 순간 일본 기자들조차 어리둥절했습니다. 카메라 셔터 소리가 잠시 멈췄을 정도죠. 2022년에 한국이 기어오른다고 발언했던 바로 그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였던 것입니다. 여기서 잠깐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습니다. 다카이치가 언급한 세 가지 품목을 보십시오. 김과 화장품 그리고 드라마. 이건 절대 단순한 개인 취향 고백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이건 철저히 계산된 정치적 메시지인 것이죠. 일본 극우 정치인이 공개석상에서 한국 제품을 구체적으로 언급한다는 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지금 한국 김은 일본 편의점 어디서나 볼 수 있습니다. 세븐일레븐, 로손, 패밀리마트 매대마다 한국산 김이 일본산보다 더 좋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죠. 일본 주부들의 장바구니 필수품이 된 지 오래입니다. 도쿄 시내 대형 마트에서는 한국 김 코너가 따로 있을 정도인데요. 한국 화장품은 더 심각합니다. 일본 10대와 20대 여성들 사이에서 K-뷰티는 이미 필수 아이템으로 자리 잡은 지 오래되었고 시부야 거리를 걸어다니다 보면 한국 화장품 매장이 일본 브랜드 매장보다 많은 게 현실입니다. 시세이도와 코세 같은 100년 넘은 일본 토종 브랜드들이 한국 중소 브랜드에게 밀려 매장을 축소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한국 드라마는 어떨까요? 넷플릭스 일본 상위 10위권에는 한국 드라마가 무려 평균 4개에서 5개씩이나 들어있습니다. 일본 지상파 NHK에서도 한국 드라마 재방송이 끊이지 않고 시청률도 일본 자체 제작 드라마를 앞지를 때가 많은 것이죠. 다카이치는 이 세 가지를 언급함으로써 나는 한국 문화의 소비자다. 일본 국민도 한국을 사랑한다는 메시지를 던진 겁니다. 어쩌면 극우 정치인이 낼 수 있는 최대치의 우호적 입장을 보인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다카이치는 이어서 K-팝 같은 한국 문화를 좋아한다며 한일 관계를 심화시켜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심지어 한국을 우방국이라 명시하고 이재명 대통령과 회담을 희망한다고 직접 말했는데요. 이 대목에서 주목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다카이치는 단순히 한국 문화를 좋아한다고 뭉뚱그려 말하지 않았습니다. 김, 화장품, 드라마라는 구체적인 품목을 하나하나 집어서 언급했는데요. 이건 즉흥 발언이 아닌 것이죠. 총리실 참모들이 며칠 동안 고민해 작성한 대본이었을 겁니다. 일본 극우 보수층의 비판을 최소화하면서도 한국에 최대한의 우호 신호를 보내야 하는 줄타기였던 것이죠. 실제로 총리실 내부에서는 이 발언을 놓고 격렬한 논쟁이 있었다고 합니다. 일부 강경파 참모들은 너무 약하게 보인다며 반대했지만 다카이치는 밀어붙였습니다. 실제로 이 발언 이후 일본 내 반응이 흥미로운데요. 극우 성향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배신감을 느낀다는 반응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지지했던 다카이치가 이럴 수 있느냐는 원성이 쏟아졌죠. 하지만 일본 주류 언론들은 현실적인 선택이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는데요. 동아시아에서 유일하게 가치관을 공유하는 국가와 협력이 필수다. 다카이치 총리의 현실주의적 접근을 환영한다. 아사히 신문은 국제 정세를 고려한 신중한 행보라고 보도했습니다. 일본 언론들조차 하나같이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한국 없이는 외교가 불가능하다는 걸 말이죠. 그런데 2022년의 다카이치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해 2월 극우단체 심포지엄에서 그는 한국을 향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스쿠니 참배를 어정쩡하게 하니까 상대가 기어오르는 것이다. 이게 동맹국에게 할 말일까요? 당시 한국 외교부는 즉각 항의했고 일본 주재 한국 대사를 소환해 강력히 항의했습니다. 심지어 1994년 국회 질의에서 다카이치는 무라야마 총리에게 50년 전의 일을 지금 세대가 사과하는 게 과연 맞느냐고 따지기도 했습니다. 당시 의사당 내부는 술렁거렸고 야당 의원들이 항의하며 일어섰지만 다카이치는 개의치 않았는데요. 2010년에는 더 노골적이었습니다. 총리가 되면 새로운 역사인식을 발표해 무라야마 담화를 무효로 만들겠다. 무라야마 담화는 일본의 식민지 지배와 침략 전쟁을 인정하고 사죄한 역사적 문서입니다. 이걸 무효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위안부 문제와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서는 어땠을까요? 다카이치는 강제성을 일관되게 부인해 왔습니다. 2015년 TV 토론에서 위안부 강제 동원의 증거가 어디 있느냐고 반문했고 고노 담화도 정치적 타협의 산물에 불과하다며 비판했는데요. 게다가 매년 2월 22일에는 시마네현이 독도를 다케시마라 부르며 일본 영토라고 주장하는 다케시마의 날 행사가 열리는데요. 지금 현재 일본에서는 정부 대표로 차관급 인사가 참여하고 있는데 다카이치는 여기에 차관급 아닌 장관급이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한 적도 있습니다. 영토 수호 의지를 명확히 보여야 한다는 게 그의 논리였죠. 이랬던 다카이치 총리는 이제 한국을 우방국이라 부르고 한일 관계를 심화시키겠다고 말합니다. 불과 3년 전과는 천지 차이죠. 이 극적인 변화의 이유를 지금부터 하나씩 밝혀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10월 31일 대한민국 경주에서 열리는 에이펙 정상회의입니다. 전 세계 GDP의 60%, 인구의 40%를 차지하는 21개국 정상이 모이는 자리인데요. 미국, 중국, 일본, 캐나다, 호주, 러시아, 멕시코, 칠레, 페루, 베트남, 인도네시아, 태국,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등 태평양을 둘러싼 경제 대국들이 모두 모입니다. 다카이치 총리에게 이건 첫 외교 무대입니다. 총리 취임 후 불과 10일 만에 찾아온 최대 시험대죠. 그런데 만약 그 직전에 야스쿠니 참배를 강행했다면 과연 어떻게 됐을까요? 경주 에이펙 전체가 일본 극우 총리 논란으로 도배됐을 겁니다. CNN, BBC, 로이터, 블룸버그 모든 글로벌 미디어가 일본 새 총리 신사 참배 강행이라는 헤드라인을 뽑았을 것이죠. 한국은 의장국입니다. 전 세계 언론이 경주에 집결해 있는데요. 그 순간에 다카이치가 야스쿠니 참배를 했다면 경제 협력 관련 에이펙 의제 자체가 묻혔을 겁니다. 그래서 다카이치는 치밀하게 계산한 겁니다. 한국을 건드리면 첫 외교 무대가 망한다는 걸 말이죠. 여기서 더 결정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 일정을 보십시오. 10월 27일부터 29일에는 일본 방문, 10월 31일에는 경주 에이펙 참석입니다. 트럼프가 경주에서 한국, 일본과 모두 회담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순서가 중요한데요. 한국이 먼저입니다. 지금 다카이치 입장에선 상당히 머리가 복잡할 텐데요. 한국이 만약에 이번 트럼프와의 회담에서 일본보다 훨씬 괜찮은 관세 협상을 타결하면 이미 미국에게 퍼줬다는 자국민의 비판을 받고 있는 관세 협상에 사인을 해버린 일본 입장에서는 이어지는 트럼프와의 회담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상당히 고민하고 있을 겁니다. 두 번째 이유는 한국 없이는 일본 경제가 돌아가지 않는다는 냉혹한 현실입니다. 반도체 분야를 보십시오. 일본이 가장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분야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없으면 일본 전자산업은 마비됩니다. 특히 SK하이닉스의 HBM 메모리는 세계 시장 점유율 53%인데요. HBM 메모리는 AI 시대에 없으면 산업 자체가 멈출 정도로 핵심 부품입니다. 게다가 엔비디아의 최신 AI 칩 H백에 들어가는 HBM3는 SK하이닉스가 독점 공급합니다. 결국 일본 기업들이 AI 개발을 하려면 결국 한국 반도체를 거쳐야 하는 것이죠. 소니, 파나소닉, 도시바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배터리는 더 심각합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SK온을 보십시오. 일본 도요타, 혼다가 모두 한국 배터리 협력사를 찾아왔습니다. 일본 자동차 업체들이 전기차 전환에 성공하려면 한국 배터리가 필수인 것이죠. 도요타는 2023년 LG 에너지 솔루션과 10년 장기 공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혼다는 포스코 그룹에게 손을 벌렸죠. 왜 일본 자체 배터리를 쓰지 않을까요? 성능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파나소닉이 일본 최고 배터리 기업이지만 LG나 삼성에 비하면 에너지 밀도에서 뒤떨어지는데요. 전기차는 배터리가 전부입니다. 주행거리, 충전시간, 안전성 모두 배터리 성능에 달려있는 것이죠. 방산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이 폴란드에 9조 원 규모 K2 전차를 수출하는 동안 일본 방산은 국내에만 갇혀 있습니다.
루마니아는 전차 250대 이상과 장갑차 246대 도입을 검토 중이고 슬로바키아도 K2 전차 도입을 고려하고 있는데요. 나토 국가들이 줄 서서 한국 무기를 원하는 이유가 뭘까요? 성능이 검증됐기 때문입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폴란드가 보유한 K2 전차가 우수한 성능을 입증했습니다. K9 자주포는 전 세계 10개국 이상이 도입했고 FA-50 경공격기는 동남아와 중동에서 러브콜을 받고 있는 것이죠. 일본은 어떨까요? 방위비는 세계 10위권인데 수출은 전무합니다. 헌법 구조 때문에 무기 수출이 제한되기도 하지만 그보다 더 큰 문제는 실전 경험이 없다는 겁니다. 일본 무기는 스펙만 좋을 뿐 실제로 전장에서 검증된 적이 없는 것이죠. 여기에 조선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전 세계 선박 발주량의 절반 이상을 한국이 가져갑니다. 특히 LNG선과 컨테이너선에서는 압도적 기술력을 자랑하는데요. 중국이 물량으로 추격하고 있지만 고부가 가치 선박은 여전히 한국이 최강입니다. 일본 조선업은 한참 전에 추월당했죠. 1990년대만 해도 일본은 세계 1위 조선 강국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한국에 완전히 밀렸는데요. 미쓰비시 중공업, 이마바리 조선 같은 일본 대표 조선소들이 적자에 허덕이며 구조조정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다카이치는 이 모든 걸 압니다. 한국을 적으로 돌리면 일본 경제가 치명타를 입는다는 걸 말이죠. 세 번째 이유는 중국 견제를 위해 한국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전략적 판단입니다. 다카이치는 대표적인 친대만 반중국 정치인입니다. 대만은 일본의 극히 중요한 친구라고 공개 발언했는데요. 2025년 4월에는 타이완을 직접 방문해 라이칭더 총통을 만났습니다. 중국이 발끈했죠. 중국 외교부는 일본이 하나의 중국 원칙을 위반했다며 강력 항의했습니다. 다카이치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오히려 대만 해협의 평화와 안정은 일본의 직접적 이해관계라고 맞받아쳤는데요. 그는 타이완 유사시는 일본 유사시라는 아베 신조의 발언을 반복해서 인용합니다. 하지만 일본 혼자 중국을 견제할 수 있을까요? 절대 불가능합니다. 중국의 GDP는 18조 달러입니다. 일본은 4조 달러입니다. 중국이 일본의 4.5배인데요. 군사력은 더 압도적입니다. 중국 인민해방군은 200만 명이 넘고 일본 자위대는 25만 명입니다. 항공모함도 중국은 3척을 보유했지만 일본은 경항공모함 수준의 함선만 있는 것이죠. 한미일 협력이 일본이 중국을 견제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여기서 한국이 빠지면 일본은 고립됩니다. 미국도 한국 없이는 대중 전략을 펼칠 수 없는데요. 주한미군은 28,500명입니다. 평택기지, 오산기지, 군산기지가 모두 대중 전략의 핵심 거점입니다. 결국 한국이 핵심 축인 것이죠. 다카이치가 아무리 극우 성향이라도 전략적 가치를 모를 정도로 어리석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태도를 바꾼 겁니다. 한국을 적으로 돌리는 순간 일본의 대중 전략이 무너지니까요. 네 번째 이유는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의 극비 방일입니다. 이건 결정타였습니다. 10월 21일 다카이치 총리 취임 당일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이 극비로 도쿄에 도착했습니다. 대통령실 최고위급이 새로운 일본 총리 선출에 맞춰 일본을 직접 찾아 양국 관계 개선을 강조한 건 이례적인 일인데요. 표면적으로는 축하 방문이었지만 실제로는 다릅니다. 위 실장은 먼저 현재 한일의원연맹 회장인 스가 요시히데 전 총리를 만났습니다. 일본에서 가장 친한 성향을 가진 정치인 중 한 명이죠. 위 실장은 스가 전 총리에게 이재명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했는데요. 다음으로 나가시마 아키히사 중의원을 만났습니다. 나가시마는 이시바 시게루 전 총리 시절 국가안전보장 및 핵문제 담당 보좌관을 맡았던 인물입니다. 안보 전문가죠. 위 실장은 나가시마와 2시간 넘게 한미일 안보 협력 방안을 논의했는데요. 그리고 오후에는 다카이치 총리의 측근들을 만났습니다. 구체적으로 누구를 만났는지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일본 정부 관계자들은 다카이치 총리의 외교 브레인들이라고 귀띔했습니다. 일본 정부 관계자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새 총리 취임에 맞춰 한국 정부 최고위 관계자가 찾아온 건 그동안 보지 못한 일이다. 그만큼 한일 관계를 신경 쓰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일본 입장에서 이건 압박입니다. 우리가 지켜보고 있다. 함부로 행동하지 마라. 이런 메시지를 직접 전달한 것이죠. 더 중요한 건 이재명 대통령의 메시지였습니다. 셔틀 외교를 토대로 양국 정상이 자주 만나 소통하길 바란다. 다가오는 에이펙 정상회의가 개최되는 경주에서 총리님을 직접 뵙고 건설적인 대화를 나눌 수 있길 고대한다. 이건 외교적 수사가 아닙니다. 경주에서 만나자. 그 전에 한국 건드리지 마라. 야스쿠니 참배 같은 건 생각도 하지 마라. 이런 뜻인 것이죠. 다카이치는 이 메시지를 정확히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다카이치는 취임 첫날 기자회견에서 그 발언을 한 겁니다. 한국 제품을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한국 문화에 대한 애정을 드러내고 한국을 우방국이라 부른 것이죠.
이건 단순한 친한 제스처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나는 위성락 실장의 메시지를 받았다. 경주 에이펙 전까지 한국을 자극하지 않겠다는 답신이었던 것이죠. 실제로 다카이치는 야스쿠니 참배를 보류했고 독도 문제도 언급하지 않았으며 한미일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일본은 지금 총체적 위기입니다. 경제 성장률은 정체됐고 엔화 가치는 폭락했으며 인구는 급속히 줄어들고 있는데요. 2024년 일본 GDP 성장률은 0.8%에 불과했습니다. 사실상 제로 성장인 것이죠. 엔화는 달러 대비 150엔 선이 무너졌습니다. 1990년대에 80엔대였던 걸 생각하면 거의 절반 가치가 된 겁니다. 인구는 더 심각합니다. 일본 인구는 2008년 1억 2,800만 명을 정점으로 계속 줄고 있는데요. 현재 1억 2,400만 명입니다. 2050년에는 1억 명 아래로 떨어질 전망입니다. 고령화율은 세계 1위인데요.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30%를 넘습니다. 반면 한국은 어떨까요? 반도체, 배터리, 방산, 조선으로 전 세계를 사로잡고 있습니다. 2024년 한국 수출액은 6,800억 달러를 넘어섰는데요. 역대 최고 기록입니다. 반도체 수출만 1,400억 달러가 넘는 것이죠. K-팝은 어떨까요? BTS 한 팀의 경제 효과가 연간 5조 원이 넘습니다. 블랙핑크의 유튜브 구독자는 9,400만 명이 넘죠. 뉴진스, 에스파, 세븐틴, 스트레이키즈 모두 글로벌 차트를 장악하고 있는데요. K-드라마는 어떨까요? 기생충은 아카데미 4관왕을 차지했고 오징어 게임은 넷플릭스 역대 최고 흥행작이 됐습니다. 2023년 방영된 더 글로리는 전 세계 75개국에서 넷플릭스 1위를 기록했는데요. 총칼 하나 없이 세계를 정복한 겁니다. 이게 진짜 국력인 것이죠. 다카이치의 내각도 불안정합니다. 26년간 연정을 이어온 공명당이 이탈했습니다. 공명당은 창가학회라는 불교 단체를 기반으로 하는 정당인데요. 비교적 옹호하고 평화주의 성향이죠. 그런 공명당이 다카이치와 손을 끊었습니다. 극우 노선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게 이유였는데요. 이런 불안정한 정권이 한국과 갈등을 일으킬 여유가 있을까요? 절대 없습니다. 언제 내각 불신임안이 통과될지 모르는 상황인 것이죠. 한국은 지금 세계 외교의 중심입니다. 트럼프와 시진핑, 세계 G2가 한국 땅에서 만나는데요. 미국과 중국 모두에게 한국은 필수입니다. 트럼프는 한국을 통해 중국을 압박하고 시진핑은 한국을 통해 미국과 협상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한국의 전략적 가치입니다. K-외교의 진정한 힘이죠. 일본도 이 구도를 잘 압니다. 한국이라는 창구를 거치지 않으면 미중 사이에서 고립될 수밖에 없다는 걸 말이죠. 실제로 일본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고 있는데요. 안보는 미국에 의존하지만 경제는 중국에 크게 의존하고 있으니까요. 중국은 일본 최대 교역국입니다. 일본 수출의 20% 이상이 중국으로 갑니다. 만약 중국이 경제 보복을 한다면 일본 경제는 큰 타격을 입는데요. 그래서 일본은 중국을 자극하면서도 관계를 완전히 끊을 수는 없는 것이죠. 한국은 다릅니다. 한국은 미국과 동맹이면서도 중국과 균형 잡힌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한국의 대중 수출 의존도는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반면 대미, 대유럽, 대중동 수출은 늘고 있죠. 경주 에이펙의 상징성을 보십시오. 왜 서울도 아니고 제주도 아니고 경주일까요? 경주는 신라 천년 고도입니다. 점성대, 불국사, 석굴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이 즐비한 도시죠. 한국 정부는 경주를 통해 메시지를 던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천년 역사를 가진 문화 강국이면서 동시에 21세기 첨단 기술을 선도하는 경제 강국이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모두 장악한 나라입니다. 그게 바로 대한민국인 것이죠. 경주 화백 컨벤션 센터는 이미 준비를 마쳤습니다. 21개국 정상을 맞을 준비를 끝냈고 경주 시내는 역사 유적지를 중심으로 재정비됐으며 보안과 경호도 완벽하게 갖춰진 상태인데요. 지드래곤이 홍보대사로 위촉됐고 전 세계 언론이 경주에 집결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이 무대를 절대 망칠 수 없습니다. 숫자로 정확히 보겠습니다. 미중 양국 정상이 동시에 한국을 방문하는 건 2012년 서울 해관보 정상회의 이후 무려 13년 만입니다. 트럼프와 시진핑이 직접 회담하는 건 2019년 일본 오사카 G2 이후 6년 만이고요. 그런데 이 모든 역사적 순간의 무대가 대한민국 경주라는 것입니다. 13년 만에 G2 동시 방한, 6년 만에 미중 정상회담, 무대는 한국인 것이죠. 이게 한국의 위상입니다. 취임 첫날 다카이치는 고이즈미 신지로 방위상에게 특별 지시를 내렸습니다. 방위력의 근본적 강화와 방위비 증액을 전제로 안보 산문서를 재검토하라. 이전보다 더 빠르고 강하게 추진하라. 군사 대국화의 야욕을 숨기지 않는 것입니다. 일본 방위비는 현재 GDP의 1% 수준인데요. 다카이치는 이걸 2%까지 끌어올리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일본 방위비는 연간 10조엔, 약 100조 원이 넘는 것이죠. 하지만 동시에 그는 한국에 유화 제스처를 보냈습니다. 그 상징이 바로 기자회견 발언이었던 겁니다. 이 이중성이 바로 다카이치의 전략입니다. 국내에서는 극우 보수층을 결집시키기 위해 강경한 모습을 보이지만 대외적으로는 한국과의 관계를 악화시킬 수 없다는 현실을 인정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다카이치가 먼저 굴복했다는 사실입니다. 한국이 압박한 게 아닙니다. 한국은 그저 경주 에이펙을 준비하고 트럼프를 맞이하고 세계 외교 무대의 중심에 섰을 뿐인데요. 한국 정부는 다카이치에게 야스쿠니 참배하지 말라고 요구한 적이 없습니다. 우호적인 발언을 하라고 압박한 적도 없는 것이죠. 그런데 다카이치는 스스로 판단했습니다. 지금 한국을 건드리면 안 되겠다고 말이죠. 야스쿠니 참배를 보류하고 한국 제품과 문화를 언급하고 한국을 우방국이라 부르기로 결정한 건 다카이치 자신입니다. 한국이 요구하지 않았는데도 다카이치가 먼저 손을 내민 겁니다. 이게 바로 국력인 것이죠. 한국은 미사일 한 발 쏘지 않았습니다. 군사적 위협 한 번 하지 않았는데요. 경제 제재도 하지 않았습니다. 외교적 압박도 없었습니다. 그저 경제력, 기술력, 문화력, 외교력으로 일본 극우 총리를 움직인 것입니다. 한국 김을 좋아하고 한국 화장품을 쓰며 한국 드라마를 봅니다. 한국은 우방국입니다. 한일 관계를 심화시키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회담하고 싶습니다. 이 모든 말을 다카이치 입에서 나오게 만든 힘이 바로 대한민국의 진짜 국력입니다. 10월 31일 경주에서 다카이치 총리는 경주 땅을 밟게 됩니다. 일본 첫 여성 총리의 첫 외교 무대인데요. 하지만 그곳에서 그는 주인공이 아닙니다. 주인공은 의장국 대한민국인 것이죠. 트럼프와 시진핑이 한국 대통령을 먼저 만나고 21개국 정상들이 한국이 준비한 무대에서 회담하며 전 세계 언론이 한국의 외교력을 보도하는 동안 다카이치는 그저 손님 중 한 명일 뿐입니다. 다카이치가 오기 전 한국이 기어오른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기어오르는 건 누구일까요? 한국 눈치 보며 야스쿠니 참배 미루고 한국 문화 사랑을 애써 강조하고 경주 APH에 초대받아 들어오는 사람입니다. 바로 다카이치 자신인 것이죠. 이것이 2025년 대한민국의 위상입니다. 더 이상 강대국 눈치 보는 나라가 아닙니다. 강대국들이 한국 눈치를 보는 시대가 온 것이죠. 보호받는 나라에서 존중받는 나라로, 따라가는 나라에서 선도하는 나라로, 변방에서 중심으로 완전히 탈바꿈했는데요. 일주일 뒤 경주에서 역사가 쓰입니다. 세계가 한국을 보고 한국이 세계를 움직이며 K-외교가 새로운 시대를 여는 순간이 펼쳐질 것입니다. 다카이치는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한국 눈치를 볼 겁니다. 왜냐하면 한국 없이는 일본의 미래도 없다는 걸 그 스스로 가장 잘 알고 있으니까요. 이것이 바로 K-파워의 진정한 힘이고 대한민국이 만들어낸 21세기 기적입니다. 전 세계가 경주를 주목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이 역사적 순간을 우리 모두가 함께 목격하게 될 겁니다.